김성환의 시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사이 일본의 한 보수 언론이 강제징용 문제를 자기식대로 해석한 기사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때문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간 신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 언론이 소송 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하죠. 일본 언론의 말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 건 역시 대통령의 역할 아닐까요? 더구나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이죠. 일본 언론의 프레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견된 28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을 넘겨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복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감염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정도로 며칠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어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30세의 중국인 여성인데요.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8명, 이 가운데 4명은 지금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28번째 환자는 앞서 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지인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검사를 받았고 오늘 이제 양성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그 고향 명지병원에서 격리 중입니다. 근데 28번 환자를 두고 잠복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이 환자가요, 이 3번 환자와 접촉을 한 시점이 네. 지난달 하순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실제로 접촉을 했을 때부터 지금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가 한 19일 정도가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장 잠복기가 14일인데 그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앙사고대책본부는 28번 환자가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이제 밝혔지만 이 정은경 중대본본부장은 이 잠복기가 끝나서 발병했는지 아니면 진통소염제를 일주일간 먹어서 본인이 증상을 인지를 못해서
증상이 숨겨졌는지 보고 있다. 좀 더 추가적 정보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앞서 이 3번 환자와 접촉한 것도 성형외과 병원에서 접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성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아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이 약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어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증상이 예를 들면 원래는 나타났어야 되는 이제 시점인데 네. 이 소염제를 먹으면서 이게 안 나타나서 마치 무증상이거나 감염이 안 된 것처럼 나타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잠복기를 14일로 최장 보지 않았습니까? 네. 또 WHO에서는 열흘이라고 했다가 또 12일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고 중국 정부에서는 더 길게 잡기도 하고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은 잠복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한 이제 연구팀에서 네. 최장 24일까지로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을 하나 쓰긴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우리 질본,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이 방역의 중심이 되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14일 넘어서 발병한 사례라는 걸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 오늘 그 28번 환자에 대해서요. 네. 이렇게 밝혔고 잠복기가 넘어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맞지만 14일이 지나서 발병한 케이스로 현재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그 중난산 그 박사가 이끈 연구진이 최신 네. 논문에서 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는 중간값이 3일이고 범위가 0일에서 최대 24일이라고 밝힌 이제 이것이 오늘 좀 지적이 됐는데요. 이 정은경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해당 논문을 살펴봤지만 이 논문은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 초고 형태로 제출된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자들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환자의 노출력, 증상, 검사 결과들이 완비되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 기준을 뭐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데 대해서 이 하나의 논문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잠복기 기준 14일을 변경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28번 환자를 두고 잠복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28번 환자의 증상이 좀 일반적인 경우하고 달라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퇴원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없다. 이런 담당 의료진의 소견이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이 자가격리 기간에도 발열이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또 잠복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이달 8일에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좀 아주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양성인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명지병원 의료진이 오늘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증상이 없다, 증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명지병원 의료진이 그 언론 인터뷰를 한 요지는 아무래도 이 14일에 잠복기 중에 감염이 됐는데 자가격리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병이 진행이 되면서 또 소염제도 먹고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상태로 지금 거의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걸로 보인다. 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물론 자가 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중증으로 만약에 뭐 폐렴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 일반적인 독감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일부에 하나는 얘기겠지만.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본인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나는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했으니까 면역을 이겨낼 수 이렇게 과신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겠고요. 이 자가 면역이라고 해도 이를테면 대증요법, 그러니까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뭐 수액을 만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대증요법은 하면서 자가 면역으로 이제 이 병을 이제 이겨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중앙 임상 태스크포스 이제 그 우리 감염병 임상 전문가 모임인데요. 여기서 이 항바이러스 투여 권고안을 이번 주 안에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지환 중앙 임상 TF 팀장이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만으로 치유가 가능하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볼라 치료제는 재고가 부족한 만큼 당분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러스가 증식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경우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좋은 만큼 치료제를 일찍 투여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일부 환자의 경우 자가 면역만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 투입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그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격리라던가 아니면 뭐 대증요법으로 인한 뭐 체온 뭐 소염제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사이에도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방역이나 이런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전세기가 1시간 한 30분 전쯤이죠. 저녁 8시 45분쯤 출발했어요. 네, 그 후베이성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정부 전세기가 오늘 아까 오후 8시 39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우한으로 향했고요. 네. 그래서 우한에 늦은 밤에 도착해서 아마 내일 새벽에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 교민과 중국인 가족 170여 명을 데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중수본부 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임시항공편은 국민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국인 170여 명 내외를 이송할 계획이라면서 출국 과정에서 중국 측의 검역을 통과한 분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 차관은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 등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투입돼서 교민과 가족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입국 시에도 철저한 검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홍콩, 마카오도 신종 코로나 오염 지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밝혔는데요. 이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환자가 유입된 이후 중국과 상관없는 감염 사례가 생기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 고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 점을 근거로 꼽았고요. 또 마카오도 홍콩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검역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오늘 정부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후 이제 자정부터 네.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 모두 공항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전용 입국장으로 따로 들어와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국내에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입국이 불허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또 중국과 교류가 많은 6개국,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네.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지금 나가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정부 기구들이 많아서 좀 청취자들 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본부고 여기는 네. 사고수습본부입니다. 여기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중국의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해달라. 이런 권고를 내놨습니다. 이 해당 지역은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입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 곳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나라들이.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해외여행을 이 지역들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설사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어떤 당부성 메시지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뭐 일단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지는 아니고 자제를 권고한 거고요. 그래서 이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행 기간 인원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경제가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소재 부품 산업에도 타격이 있고 중국산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장관들한테 동네 시장에 직접 가보라 이런 권고를 했다고요? 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시장이나 식당, 동네 가게에 들러 소비 진작에 적극 앞장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오늘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할 계획이다. 장관들도 솔선수범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시를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점심 때 이 정세균 총리가 광화문의 한 식당을 찾아서 직원들 또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하면서 이 소비심리 진작에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요식업과 숙박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행보를 했죠? 네, 박원순 시장은 좀 구체적으로 그 8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서초동의 감자탕 집을 찾아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미 보건소에서 여러 차례 소독 방역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안전하다고 확인해줬으니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찾아가도 된다. 그러면서 맛과 안전은 시장이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그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 해당 식당은 지난달 25일에 8번 확진자가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돼서 방역이 이뤄졌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영업에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박 시장도 오늘 다녀갔고 앞서 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지난 7일 여기를 응원 방문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사태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기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인상을 뭐 심어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뭐 나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행보를 한 것인데 보수 야권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뭐 이런 현장을 다니고 이런 행보를 비판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지난 10일에 이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에서 좀 잘 대처하고 있으니 뭐 너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네. 그 중에 좀 당시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랑 같은 네. 뭐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를 좀 비판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당에서 뭐 약간 법적인 대처까지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 그 지난 10일에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박 시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낱낱이 증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졌던 사실, 또 메르스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사실 이 등 이제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당시 황교안 총리가 초동 단계에서 한두 명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그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날짜는 5월 20일이고 황교안 지금 대표가 국무총리 임기를 시작한 날짜는 6월 18일이다. 네. 그래서 뭐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진 거는 황교안 총리랑은 무관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인데요. 둘 다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졌던 건 맞습니다. 네. 그게 다만 지금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 6일 만에 보고를 한 사람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장관이 전 장관이었죠. 네. 다만 그게 이제 한국당은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선거 앞두고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 좀 것이다. 오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취지로 글을 썼다. 그래서 이게 그 좀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걸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는 당시 총리는 아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당시엔 법무장관이었고 한 20일 정도 후죠. 그 이후에 총리가 된 겁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 신년 업무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요. 경제에 대해서 특히 또 강조를 했다고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용 대책과 민생 경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자 이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방역에 좀 더 이제 정부의 영향을 다 쏟아붓기로 했었는데 경제를 챙기는 일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했다고 청와대 설명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 성과를 강조했다고 하는 거.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 올해 신년 그 기자회견 때였나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거하고 맥락이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또 임명하기도 했죠. 네, 어제 이제 김용기 그 교수를 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 그 직위로 임명을 했는데요. 네. 이 김 부위원장은 동아일보 또 삼성경제연수 출신이고 현재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특히 이 정책 캠프 격인 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 추진 단장을 맡기도 했고요. 또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과분과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대학 민간 연구소 등에서 금융기업정책 및 국제통상 분야 연구에 매진해온 경제학자라면서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하고 일자리 경제성장 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아마 주목을 받았던 게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 연장 문제를 지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동안에 많이 뭐 얘기가 됐던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고용 연장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문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면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이것이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발언은 작년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이번 정부 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서 주목이 되는데요. 네. 작년 9월에 지금 정부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고용 연장의 방식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 형태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이 고용 문제는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 경제계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반응이 나오기는 상당히 촉박하고요. 네. 이게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게 한 오후 한 3시, 서너 시 정도 돼서 나왔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서서 경영계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용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좀 네. 우려하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의식한 듯이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 고용 연장 발언은 작년 12월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당 계획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또 고령자의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 고용체계 관련 중장기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 기업의 부담을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건 아니니까 좀 이제 너무 우려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뒤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녁에 지금 전해진 속보인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는 합의를 해놓고 날짜에 그동안에는 뭐 합의가 안 됐던 거였는데 오는 17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오늘 민주당, 한국당,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 19일 이틀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교섭단체가 2개로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틀만 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부터 이틀간, 대정부 질문은 24일부터 사흘 동안, 그리고 법안 처리 본회의는 이달 27일, 다음 달 5일에 각각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 특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뭐 못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미뤄진 거예요? 아직도? 예, 그거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보면 신종 코로나 특위 구성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임시국회에서 그냥 신종 코로나 특위 구성하지 말고 그냥 겸사겸사 다 해버리면 어떨까 또 싶네요. 한편으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이시죠? 네. 뭐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역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지금 다루면 어떨까 또 싶은데 과연 그것까지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4월 총선을 지금 이제 2달여 앞두고 여야의 인재 영입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태용호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영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정치권에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입 사실의 발표 자체는 사실 어제 이뤄졌는데요. 네. 어제 오후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태용호 전 공사 등 이제 2명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게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인데 인재를 우리가 영입했다. 이런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재를 영입하면 사실상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는 보장이 된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이미 김영호 위원장이 우선 추천 지역, 이제 좀 더 익숙한 용어로는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여기에 공천을 하겠다고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는 그래서 이 태용호 전 공사가 자신의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후보로 도전하겠다면서 뭐 지역구 결정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열어놨는데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영입한 인재인데 뭐 험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 강남권으로 나갈 것이라는 뭐 추측이 일반적이고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용호 전 공사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평생 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저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이 지역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권 안에서는 민주당이 좀 허를 찔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하고 또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에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네, 곽 기자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그런 우려는 아무래도 이 태전공사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이제 연구 기구가 있는데요. 네. 여기 연구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내 활동이 남북 대화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소속 기관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사직의 변이었어요.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조명철 의원이라고 이제 이분도 탈북자 출신이고 그 통일연구원장을 하다가 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의원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조명철 의원이 있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막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물론 그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네. 그게 조 의원 때문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부의 그러니까 뭐 정부와 또 이제 아마 야당에서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뭐 태영호 전 공사가 뭐 지금 한국당 의원이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남북관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북한 내부에 뭐 아주 은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또 뭐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홍준표 전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관위에서는 험지 출마 얘기는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또 뭐 오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냐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오전에 그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이랑 전화를 다 받아주면서 똑같은 백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이분이 좀 그 언어를 다루는 감각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분이 원래 자신의 고향 이제 그 밀양 이쪽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었죠. 네. 밝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서 험지 출마를 해라라고 통보를 한 게 이게 이미 어제 그저께까지의 상황이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홍 전 대표가 아니 나는 그냥 고향이 나가겠다. 내가 서울을 왜 가느냐면서 이제 그 백댄서 발언을 한 건데 이게 오전까지 상황이고 오후가 되면서 이제 슬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험지가 서울에만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경남 양산을 그리고 뭐 그 봉하마을이 있는 뭐 김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자 밀집 지역인 창원 성산 이런 데도 네. 경남에 있는 험지다. 만약에 나보고 양산을 가라고 하면 내가 김두관 의원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사를 언론 인터뷰를 네.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의사를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일단 공관위에서는 뭐 아마 내일 오전이나 아무튼 내일 중으로 최종적인 그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바로 나온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뭐 김영우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공관위원들도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미 할 얘기 다 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 홍 전 대표를 수도권에 내보낸다는 전략이 수정된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인재 영입을 이제 사실상 마무리 지었어요. 19, 20호 영입 인사를 오늘 발표했죠. 네,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한 인재 영입 19호와 20호로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오늘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이 4.15 총선 출마를 위한 민주당 인재 영입은 뭐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데요.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면서도 완전히 문을 닫진 않고 인재 영입은 오늘로 마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죠. 정봉주 전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그 팩트만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예. 이게 수용하겠다 뭐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뭐 받아들인다, 승복한다 이런 말도 없었고요. 네. 이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이 막히고 시장 출마도 불허됐던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이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하고요. 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려나간다. 하지만 저를 잊지 말아달라. 또 눈물을 삼켜야 하지만 주어진 분야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문이었고요. 네. 질의응답에서는 공관위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당이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양날의 칼이다. 공은 그쪽으로 던졌다. 뭐 정치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승복하겠다, 받아들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한데 언론에 따라서는 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곳이 있던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네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건 뭐 그 민주당 공관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이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공약을 오늘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 주요 내용은 이제 보면 뭐 그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겠다. 그리고 수사공결권 지금 경찰로 넘겨놓은 걸 다시 검찰로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정보경찰 폐지하겠다. 뭐 정책적으로 보면 이런 게 주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관건 공작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 총선 공약으로 탄핵을 내세우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워서 일종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인가요? 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다시 귀국한 이후에는 네. 이 조국 사태를 거의 네. 하루에 한 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정마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거고요.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대한 결집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 추가돼서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8번째 확진자의 경우에 기존에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자세한 내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28번째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3번 환자하고 동행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단 1월 25일까지 접촉이 있었다고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자가격리를 받고 있었고, 이제 이분이 아마 그 시술을 받고 이런저런 약을 먹고 또 증상도 이제 모호했어서 아마 이제 그 격리를 풀기 전에 일단은 검사를 해서 혹시 양성이나 음성이나 혹시 확인하려고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초기에 2월 8일 날 했던 검사들이 다 검사가 애매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도라인, 마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검사였고 그래서 이제 하루 간격으로 검사를 2번 했더니 이제 어제 아마 확진이 된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사이에 2번 네. 검사해서 이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잘 안 와닿거든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있는 거지. 이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경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그 모든 검사는 검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 이상이 나와야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 실시간 이제 PCR 같은 경우 수치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숫자가 뭐 34 이하면 뭐 양성, 뭐 38 이상이면 뭐 음성, 그래서 35에서 37은 일단은 이제 보더라인이니까 이럴 때는 검사가 애매하니까 그럼 다시 돌려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계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아마 경계존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양성을 확인된 분들이어서 이거는 모든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검출 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진단 키트를 뭐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진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실시간 PCR은 다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네.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모든 호기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이제 불연성 감염이라고 하는 이제 감염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검사장에서는 양성 나오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이런저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모호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다가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불연성 감염 환자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메르스 때도 사실 불연성 감염 환자들이 확인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데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 검출이 정말 될까 말까 정도 약이 적기 때문에 네. 남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불연성 감염 자체는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감염을 시키냐 말느냐는 검사에서도 간신히 나올까 말까 바이러스 남을 감염시키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좀 불신하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검사 자체가 네. 그런 한계를 가진 검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28번째 확진자가 지금 19일 만에 지금 발병이 됐다. 그렇게 해서 잠복기 14일이라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는데 잠복기를 지나서 지금 뭔가 증상이 발현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좀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2월 8일 날부터 검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통 이제 그 검사 수치가 이제 중간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잠복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환자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 증상 발현 시기가 이제 애매하게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잠복기 자체가 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중국에서 뭐 24일이라고 얘기 나온 환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방역에서의 그 최장 잠복기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적어도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그 나타나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조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다 범위를 포함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보통 연구에서 말하는 최장 잠복기와 이런 방역에서 말하는 최장 잠복기는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지금 접촉자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것도 역시 잠복기 14일을 기준으로 할 텐데 그 네.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기간이 지나서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격리 풀어지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는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건교육이라 그래서 14일 지나더라도 단기간 내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그 보건소에 연락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WHO도 잠복 기간을 좀 수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중국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뉴스할 시간에도 잠깐 뭐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 잠복 기간을 20일 넘게까지 잡는 그런 논문이 또 발표가 돼서 잠복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네. 말씀드리는 거는 예외적인 1000명 이상의 논문에서 한 명이 24일로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잠복기를 24일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문에서의 한 명의 결과 때문에 전체 방역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잠복기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대개의 환자들이 발병하는 시기 사실 중국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 환자가 14일 이내에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잠복기 논의는 하지는 않고요. 사실 메르스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메르스 때도 저희 환자 중에서 우리나라 환자 중에서 한 16일쯤에 17일째 발병했던 분이 2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다 16일, 17일 이렇게 늘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실 평행이론인데 메르스 때 언급됐던 모든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점들이 사실 지금 똑같이 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 비슷한 논리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공기 전파에 대한 얘기도 메르스 때 나왔던 얘기인데 분명히 아니라고 지역사회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또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언론도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참 이게 걱정하는 쪽과 또 과학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좀 달라가지고 자꾸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부분은 저희가 인터뷰를 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네. 일단은 방역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방역을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예외적인 상황들은 방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들이 당연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사와 이제 방역을 담당한 사람이 재량으로 묶어서 그들한테 맡기면 되지. 이런 부분에 아주 예외적인 조건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게 언론이 만든다면 그건 더 사실 언론의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네. 현재 잠복기 14일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잠복기 문제하고 별개로요. 환자가 초기 증상을 인지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이건 지금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환자의 어떤 그 상태라든가 지금 사례 정리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면역 상태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노출된 수준 정도가 많지 않다면 불연성 감염이라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의 감염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례에서 보지만 일단 불연성 감염인 경우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 감염된 사례들은 이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번에도 지금 외국 사례에서도 보고된 바들이 없고 심지어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무증상 감염 또는 이제 그 불연성 감염에서 전파시켰다고 하는 부분도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증상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논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불연성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포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렇게 증상이 없거나 못 느낄 때 전염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연성 감염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에서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데 그게 체내 밖으로 막 날아가면서 실제로 감염을 일으키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연성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일 때 전파력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전염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자연 치유됐을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 또는 불연성 감염 형태여서 이게 정말 중간에 뭐 발병했는지는 이게 좀 회복기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증상 발현에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가볍게 알아가지고 그냥 회복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불연성 감염 형태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그냥 회복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독감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대부분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걸리고 난 다음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추후에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거로 확인을 해보면 감염된 사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감도 3분의 1 정도는 불연성 감염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가 면역이 생기거나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좀 많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도 생겨나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매우 흔한 경우고요. 매우 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우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초반에 좀 일찍 환자들이 확인된 환자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도와주는 뭐 열나면 좀 해열제 드리고 좀 편안하게 영양 공급 충분히 하고 이렇게 회복된 분들도 있거든요. 퇴원하는 환자분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아주 경증 아니 무증상부터 이제 아주 중증돼서 이제 뭐 폐렴까지 생기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경증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회복이 되는 거로 중국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뭐 지금 아직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적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그 이제 국외에서 중국에 갔다 와서 걸리신 분들의 특성은 적어도 외국 여행을 가능할 정도의 건강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환자를 찾다 보니까 조기에 진단되고 조기에 치료 과정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상황이 문제인 게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뭐 아주 연세 많으신 분도 걸릴 수 있고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폐가 안 좋은 분들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가볍게 감기를 나가도 뭐 입원하게 되고 이런 일들 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감염되면 그렇게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의 최대의 목적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일단 그렇게 취약하신 계층들이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고 또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완치돼서 퇴원하는 분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후유증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 폐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폐렴이 심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의 환자분들에서 발생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렴이 너무 심해서 섬유화가 일어나서 이제 폐 자체가 너무 섬유화가 심해지면 이제 그게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회복되는 분들은 폐렴이 왔더라도 대부분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폐 자체에 거의 흉터를 거의 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에어로졸 감염 이거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우려는 네. 하고 있고 언론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다 비말,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나오면서 전파되는 패턴이라 네. 장기간 그 침방울이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고요.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 자체가 아주 가벼운 것들이 나와서 공기 중에 전파되는 패턴을 보여서 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에어로졸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다만 병원 같은 환경에서는 메르스 때도 병원에서 환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이제 뭐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또 기도삽관이라든지 이런 폐 자체를 자극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 날아올 수 있는 에어로졸화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에어로졸이 호흡기 감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또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일본 크루즈선에서 집단으로 감염자 나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교수님? 예, 예, 예. 일본 이거 크루즈선 감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시설 격리나 이런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사실 초반부터 유증상자랑 무증상자를 갈라서 빨리 분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이후에 교차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바람에 그 안에서 지금 계속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상당 기간 오랜 시간 갈 수도 있고 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공조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광범위하게 노출이 됐을 겁니다. 네. 크루즈 안이 상당히 좁은 공간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딱 그 공간 가서 네, 밥을 다 그렇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아주 광범위한 노출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감염자를 통해서. 예. 그러면서 발생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 2차적으로 발생한 환자들 사이에서 또 이제 감염이 안 된 사람한테 또 전파를 시키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몇백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분석 본부장과 함께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지금 총선 65일 남겨놓고 네.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예요?
일단은 그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 기본 구도입니다. 구도. 그러니까 예. 구도라고 하면은 이제 보수권이 통합해서 치러지느냐. 네. 그런 어떤 이제 정당들의 편제들을 구도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보수 통합 신당이 출연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들. 네. 그리고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예.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당들과 이제 호남 자녀 이제 대한신당이라든지 평화당이 예. 이제 서로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3지대라고 예, 불리는. 제3지대 예.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두 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위성 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준연동 형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최종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래한국 위성 정당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한지 안 한지 예. 여부인데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심판론과 보수 야당 심판론이 어디에 우세를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총선 앞두고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 여건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 부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지 그렇게 이런 한 5가지 요인들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네. 중요한 것부터 순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구도가 중요하다. 예, 구도 일단 기본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흔히 과학에서 2개의 변수는 물리학과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변수가 3개, 4개로 늘어나면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정치 사회학에서는 어떨까요?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주봉 일봉을 들여다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가는 다 오른 뒤 결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분초 단위로 움직이는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측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은 다 뭐냐고요? 속마음을 감추는 유권자들과 두뇌 싸움을 벌인 끝에 얻어낸 여론조사 수치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선거 결과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일종의 경향을 파악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각 정당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고요. 각종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4304님, 항상 애청합니다. TV를 접할 시간이 없는 직업이라 시사회를 통해 뉴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